네, 안녕하세요. 15서울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라종일 가천대학교 석좌 교수고, 전에는 뭐 여러 대학에 주로 있었고, 정부에서 일한 일도 좀 있습니다. 외교관 생활도 하고, 대통령실, 청와대도 근무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본직은 그 교수고, 아직도 그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그리고 지냅니다. 저희가 6월 10일 만세운동을 기념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예. 60 만세운동과 민주항쟁을 좀 헷갈려 하시는 젊은 층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60 만세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60 만세운동이 사실은 이제까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운동입니다. 그는 이해할 만한데 규모가 3.1운동이나 무슨 그런 거에 비해서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못 받았지만 이번에 국가에서 공식적인 기념일로 제정이 되고 한 거는 의미가 큰 것이, 사실은 60만세 운동도 3.1운동 못지않게 크게 조직을 하고 거사할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3.1운동 때 일제 식민 통치하던 분들이 3.1운동 때 의표를 찔리고 놀랐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의 독립 정신이나 기획이나 조직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것을 보고 아주 놀랐어요. 잘 아다시피 기미독립선언서라는 거는 일본의 한국 점령 통치를 명분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가 문명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근대화를 시키고 문명화를 하기 위해서 다스린다 하는 게 통치의 명분이었는데, 한국을 점령하고 통치하는데, 그런데 기미 독립선언서를 한번 잘 보면요, 일본이 완전히 도의적으로 후진국이고 전혀 우리나라가 문명국이고,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주의, 제국주의 이런 구시대적인 그런 나라로 되고, 우리나라는 세계 평화, 민족 간의 평등, 자주 이런 거를 내세우는 시대 정신에 앞서가는 그런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3.1운동 때 일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60만세 사건 때 또 한 번 이 사람들이 뭘 할 거라 그러고 사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원된 군대만 해도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 그리고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까지도 동원을 했어요. 그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해군을 동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무장한 군대를 서울에 배치를 하고 중기관총, 중무기를 하고 했어요. 근데 그거 사실만 봐도 60만세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당한 통치가 아니라 군사적인 억압이지 않습니까? 군사적인 마치 강도가 총을 겨누고 물건을 뺏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형상이 됐으니까, 그거를 강요한 것만 해도 60만세 사건이 의미가 커요. 그리고 사실은 큰 규모로 준비를 했어요. 전국적인 그런 조직도 있고 그랬는데, 미리 예비 검속하고 사전에 검색 같은 걸로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운동이 불발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했죠. 그랬는데 이제 학생들이 튀어나왔죠. 고보, 그때는 고보라고 그랬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튀어나오고 전문학교 학생들이 가세를 하고 해가지고 일본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았고, 또 학생들을 많이 검거를 했어요. 500여 명을. 그랬다가 이렇게 많이 처벌을 하면 규모가 크다는 게 폭로가 될 것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처벌도 줄여서 했어요. 규모나 의미를 줄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60만세 사건이 비교적 저게 됐었는데, 축소가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국가에서 기념일로 제정이 되고 그래서 의미를 살펴보게 돼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국내에서 일어난 3대 독립운동 중 하나로도 예, 보는데
지난해 말에 국경일로 지정이 그렇습니다. 됐고 예, 올해 예. 처음 이제 기념식이 내일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국경일로 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좀 노력을 해온 걸로 아는데 예, 예. 네. 이게 왜 이제서야 좀 조명이 된 거인지는 예, 예. 네. 예. 그 설명을 네. 드렸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네. 무시되지 않았을까, 조금 좀 경시되지 않았을까 네. 하는 그런 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큰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봉길 의사의 거사든지 안중근 의사든지 그 3.1운동이라든지 광주 학생운동 사건, 이렇게 그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적었죠. 그렇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그런 그 사건에 못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조금 난점이 있었는데 이념적으로 분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제 그게 폭발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이념적인 그 갈등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저해 요인이었는데, 60만 세 운동에서는 좌우가 함께 했어요. 네. 그 이념 대립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깊어요. 또 다른 면에 하나는 제가 항상 강조해 왔던 것이 그 역사의 중요한 흐름이라는 거를 큰 사건별로 보면 안 된다. 큰 사건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큰 산맥이 있으면은 거기에 높은 봉우리들이 돌출해 있는데 그 산맥은 보지 않고 봉우리만 보는 것 같은 그런 거다. 그걸 이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은 그 독립운동에 우리가 잘 알죠. 3.1운동의 33인, 또 60만 세 사건에 주도한 사람들, 광주 학사 사건에 주도한 사람들,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 의사나 이런 분들,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을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데, 사실은 보면요, 이런 분들은 연면이 이어나오는 항일, 자주, 독립 정신이 지속되는 거에서 이렇게 특출하게 튀어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맥은 안 보고 봉우리만 보면은 안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지금도 이름도 모르고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독립정신 야학을 했다든지 아니면 물산 장려 운동을 했다든지, 심지어는 기독교 운동 같은 것도 일종의 항일 독립정신, 천황을 숭배하거나 뭐 이런 신도 같은 거를 믿지 않고 새로운 그런 보편적인 그런 신앙을 이렇게 리빌드된 계시를 받은 그런 종교 같은 걸 믿는 것도 일종의 독립운동의 독립적인 정신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보지 않고 큰 사건들 튀어나오는, 또 미디어 같은 데서 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사건을 보는 거를 우리가 이런 기회에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볼 수 있지 않나, 또 의미가 있다 그러고 생각을 합니다. 60만세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회장직을 맡고 계신데, 예, 예. 네, 회장직을 맡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 일을 추진하고 할 게 편리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도 독립운동한 그런 집안이고, 선친 때부터 집안이 모두 한 번도 창씨 개명을 하거나 한 일이 없어요. 선친은 독립유공자로 돼 있고 보훈 대상이고, 또 제가 마침 중앙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러니까 아마 60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분들 중에서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만한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가 60만 세 사건을 보면은 이제 중앙고보에 아주 학생들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젊은 학생들이 튀어나오는 걸로 그리고 경문을 뿌리고, 그러니까 규모가 작고 돌출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그 중에서 우리들이 이름을 잘 아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현상, 나중에 빨치산 지도자로 남부군 사령관으로
결국은 참 비운으로 끝났죠. 북한에서도 그 숙청 대상이 되고 남한에서는 또 토벌의 대상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그리고 그 보면은 공산당 박헌영 같은 사람 이름도 나오고 김성수나 송진우 이런 사람 이름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인물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남녀노소 좌우 가릴 것 없이 그때도 3.1운동이나 마찬가지로 거국적인 그런 저항 운동이었죠. 3.1운동이 그것도 참 세계사에 드물어요. 여러 종교 단체가 보통 종교 교리나 뭐 조직들이 다르면은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데 우리나라 경우는 여러 종교들이 합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함께 했어요. 이건 참 세계 역사에 드문 일입니다. 종교적인 갈등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에는 그게 없었고 60만세 운동 사건에는 그 이념적인 차이가 없었고 노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참 특이하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의 이념 갈등을 초월하면서까지 이게 했던 60만세 사건인데 이제 1987년에 60민주항쟁 이후에 수립한 우리 민주정권 같은 경우는 30여 년 동안 또 좌우 이념을 대립하는 그런 정치를 해왔잖아요. 그때 이후에는 좌우가 좀 갈라진 듯한, 요즘에도 마찬가지. 갈라지는 듯한 게 아니라 그 이념적인 대립이 좀 근데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그 차이가 다르다고 해서 국정을 함께 운영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예가 참 많죠. 특히 그 서구라파 같은 나라는 좌우 구별이 없고, 좌우가 물론 이념적으로는 갈라져 있지만은 그 국정 운영은 함께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나라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태리, 불란서 이런 데는 내각을 조직할 때에 그때 정치 정세에 따라 가지고 공산당도 입각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정 같은 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게 좀 드문 건 미국에는 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주의라는 말이 상당히 말하자면 리버럴이 레프티스트 경향을 많이 가져요. 그 대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 같은 건 없었어요. 미국 정치는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달라요. 우리나라 경우는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좌우 대립이 격심해지기 때문에 이념적인 이 분포 형태가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쳤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점차 좀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형세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독립 정신과 현대의 민주주의 정신, 혹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제 생각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결국 예를 들어서 근대적인 정신 같은 거를 그 외적인 외적인 발전 같은 거, 예를 들어 철도가 있다든지 말하자면은 공장이 많이 섰다든지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대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자주정신이에요. 자기가 자기 일을 자기가 결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힘으로 외국이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니네 나라를 근대화시키겠다, 산업화도 시키고 그러겠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제일 쉽게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봤죠? 리어 왕의 거의 역사상 최초의 근대인이 하나 나와요. 누구겠어요? 셋째 딸이에요. 코델리아. 코델리아는 자기 아버지가 딸이 셋이 있는데 물어보잖아요. 나 아버지를 사랑하냐? 어느 정도 사랑하냐? 그러면 첫째 딸은 엄청나게 사랑한다. 둘째 딸도 마찬가지다.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한다. 셋째 딸 코델리아의 대답은 달라요. 그건 모르겠다고 그래요. 자기는 아버지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건 모르겠고, 자기가 생각해 봐야 한다. 결혼을 하면 남편도 사랑해야 하지 않는가? 자기 자식도 사랑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효도라는 게가 위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코델리아가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할 길을 외적으로 주어지는, 다 효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도 효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코델리아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아, 여기 최초의 근대 여성이 있다, 근대 인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산업화를 가져오고 그 생산성을 높이고 했다고 그랬댔지만 그거는 문명이나 근대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는 같은 거는 근본적으로 저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제 젊은 후세대들의 경우는 지금 남녀 갈등이나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혐오랑 분열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 60만세 운동이 있던 그런 단합하던 정신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당연히 중요한 거는 갈등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갈등은 순기능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으면은 거짓말이에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갈등이 없는 나라다. 일치단결해가지고 위대한 지도자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하고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위선이 아니면 거짓말, 허위예요.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가 하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요. 갈등을 억압해버리면은 그게 나빠요. 갈등이라는 게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 갈등을 통해 가서 한층 더 좋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좋은 예술 작품치고 문학 작품이든지 미술 작품이든지 갈등이 없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다면은 심파든지 아니면 형편없는 엉터리 통속 품이든지 아니면 이발소에나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돼요. 모든 것이 다 조화롭고 아름답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일이고 갈등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회가 돼야 해요. 그러면 그거를 만세운동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렇죠. 할 수 있는 예, 좌우 갈등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있어야 해요. 당연히 있는 거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에 좌우 갈등이라는 걸 넘어서 함께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공동의 적인 식민지 세력, 제국주의 세력, 군사주의 세력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갈등을 잘 처리한, 잘 관리한 예로 볼 수가 있죠. 그럼 현 시대에서는 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게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는 그러니까 갈등만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대처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네. 잡음도 많이 나고 불협화음도 많이 나지만 나름대로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그냥 아무 갈등도 없는 것처럼 하고 사는 거보다는 갈등이 있고 갈등을 표출하고 이걸 관리하고 좀 더 나은 단계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더 낫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